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독도는 무조건 한국 거잖아요. 지금 일본 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측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1905년 시점에 독도는 확실하게 일본 영토가 된 것이다. 한국은 노예 상태다. 일본의 노예 상태다. 이게 일본 쪽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까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답을 아세요?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반박할 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단하셨어요.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독도를 강탈하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독도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무현 재단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노무현 재단의 이 찬소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재단에 감사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쪽에서 독도 도발을 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단하셨어요.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학자도 아닌데 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연설의 하나하나의 문장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문장, 일본에서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그것만 기사가 나왔고 어떤 연설문이었는가 보통 전체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됩니다. 일본 쪽에.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내용 한마디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할 경우는 그것이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도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 한일 관계. 먼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정학으로 볼 때 한반도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많은 한국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해안 세력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대륙 세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륙 세력은 한반도 같은 그러한 지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해안 세력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게 지정학의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는 한반도는 대륙 세력도 아니고 해안 세력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한반도 같은 데를 연해지대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면에 있는 연해지대. 세계 역사를 볼 때 연해지대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많이 경쟁 상태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하지만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은 가까이에 있을 뿐 전혀 다른 지리적인 조건을 지정학으로 볼 때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세계가 일본을 보는 눈하고 한국을 보는 눈, 또 한반도를 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반도는 한반도 나름대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희생이 됩니다. 사실 요새 그런 식으로 한반도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독도가 편입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로 대륙국가 러시아하고 해양국가 일본,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하고 영국이 있었습니다. 로일 전쟁이죠. 쉽게 말해서 로일 전쟁은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웠다, 그거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배후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강하게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이 맺어졌고요. 미국은 일본에게 협력을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당시 시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은 일본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중재자로 나서서 일본을 이기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일본은 러시아를 일단 이기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장기화가 되면 일본은 패배할 것이니까 그 힘이 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언을 미국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편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도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독도를 편입했는가? 독도가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기지로, 일본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동해해전 들으셨죠? 러시아의 발티크 함대하고 일본 해군은 로일 전쟁의 중심적인 전쟁으로 동해에서 여러 번 싸웠습니다. 러시아가 먼데 있고 위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금방이죠. 그러나 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함대는 유럽 쪽으로 쭉 순회하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인도를 통해서 제주도 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동해예요, 동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쳐 있었죠. 그러한 러시아의 발티크 함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러시아 발티크 함대하고 일본 해군이 싸웁니다. 여러 번 그 동해 안에서 싸우고 일본의 계획은 마지막 싸움터는 독도 앞바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독도를 그러니까 군사기지로 만들어서 동해해전이 독도 앞바다에서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독도를 편입하는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이 시점에서 수행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츠라 테프트 미래학입니다. 카츠라는 일본 수상이고 당시 테프트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필리핀 지배를 미국이 하겠다. 그것을 일본이 인정해라. 대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미국하고 영국이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 문서에는 미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 미래학이었기 때문에
1930년이 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삼국만 알고 있는 그러한 미래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완전히 지배당한다라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은 다 수행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화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고종이 그때 많은 고종의 득사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미국 대통령 절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탄씨의 그림, 이것은 요새 고등학교, 중학교 교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칼을 들고 그 뒤에서 영국이 싸워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은 유럽에서의 혹은 인도 쪽 그 호주 그쪽의 지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한국이나 일본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남하해 버리면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하고 동맹을 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이것이 영국의 대단히 욕심쟁이 영국의 생각이었죠. 미국이 뒤에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전쟁 시작됐고요. 탄씨의 그림이 사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톡도가 거기에 다케시마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탄씨의 톡도의 콘사를 한 소르게도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르게도냐? 톡도 그리고 아래쪽에 섬은 오키섬이라고 해서 일본 쪽의 섬입니다. 톡도하고 오키섬을 헤이조 케이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키섬 쪽에서 또 일본 본토를 헤이조 케이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울른도 가장 위에 있는 섬은 울른도인데 톡도하고 울른도 사이를 예정 그러니까 헤이조 케이블을 아직은 단시 1905년 6월 시점에서 아직은 가르지 않았어요. 헤이조 케이블을 일본 측하고 톡도를 연결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시 무선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으로 동해에서의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 상황을 일본 쪽에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톡도가 기지화되어 있었죠. 톡도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단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일본 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대적인 콘사를 단시 톡도에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905년 시점에 톡도는 확실하게 일본 영토가 된 것이다. 이게 일본 쪽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까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논리는요, 탄씨는 대한제국이 힘이 없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려고 해도 항의를 못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답으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왜 말로만이라도 항의를 못했을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약겠다라고 해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을까지 안 했더라면 다 인정해버렸다. 항복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논리는 대단히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대한 혹시 답을 아세요? 이런 답을 연구하는 게 우리 연구소입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의 독도종합연구소의 존재 가치는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약한 부분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먼저 탄시는 항의할 수 없는 한국 쪽에서 일본에 항의할 수 없는 조약이 한일 간에서 맺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904년 2월 일본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로일 전쟁, 러시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중국 리슨의 그 한반도의 서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일본군의 일부가 중간에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일개 사당. 그렇게 하여서 왕궁을 포위하면서 고종을 협박하면서 한일 위전서를 맺게 했습니다. 그 제4조를 보면 그 간단하게 말하면 전쟁 목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모든 토지, 시설, 그곳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해도 무조건 쓸 수가 있는 조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항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법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움직인다. 막 이러한 국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략해 온다라기보다 먼저 조약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하면서 들어온다. 이게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침략상 그 반법은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반박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탄시 독도는 일본 것이었을까 한국 것이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독도는 무조건 한국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조금 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약한 부분을 찔러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독도는 한국 영토잖아. 그러면 일본 쪽에서 왜? 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너무 꼼꼼하게 해요. 네, 저도 꼼꼼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꼼꼼하게 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더 꼼꼼하게 하거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탄시 그 1905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자, 1904년 일본의 근함 니다카라는 배가 울룬도에 왔습니다. 그때 울룬도에서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독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군인들이 울룬도의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섬의 이름은 뭐냐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울룬도의 한국인들이 독도다라고 소소 말로 말해도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독도라고 한자로 소소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남 일지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한인 이 섬을 독도로 쓰고 본방 오브 등이 줄여서 량코도라고 칭한다. 막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본방 일본의 오브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라는 말인데요. 량코도라고 독도를 부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한국에는 이미 독도라는 이름이 생겨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본 이름이 없었습니다.
1904년 시점이라고 해도 량고도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리앙크락스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아마 들으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미국이 독도를 지금도 리앙크락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이름입니다. 프랑스패가 1800년대에 독도를 우연히 발견하여서 리앙크락스, 리앙크르호였기 때문에 락스는 파위죠. 그런 식으로 리앙크르암이라고 독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탄시는 일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리앙크르,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그 혀가 짧아서요. 그래서 리앙코르토 또 그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것으로 줄여서 량코섬, 량코도라고 프랑스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거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일본 거 아니다. 일본 것이면 일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만 봐도 1904년 이 시점만 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였고 일본 영토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 스스로가 이러한 공문서, 이게 공문서이거든요. 공문서를 통해서 국립 공문서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남니다카 행동 일치라고 해서 독도라고 나와 있죠. 일본의 약자로 독도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최초로 기재가 된 문서는 한국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문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독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 문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도 그거는 감정적인 대응이고 이것이 뜻하고 있는 내용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탄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해 1905년이 돼가지고 독도를 무명이다. 자신들은 무명이었죠. 일본 이름이 없었으니까 무명이다. 그러나 한국 이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거 공문서로 남아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1904년부터요. 그래서 그 다음 무주지라고 독도를 주장합니다. 무주지는 주인이 얻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마네형 오키섬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했죠. 이게 모든 것이 작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무명이기 때문에 무주지다라고 해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버렸는데요. 이럴 경우는 탄시의 산식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어기죠. 일본은 역사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었던 나라하고 어떤 영토 문제가 있을 때 다 무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가사와라 군도라든가 그런 곳을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오가사와라 군도에 가끔 오는 영국이나 미국에게 다 이거 우리 영토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 한국을 무시를 합니다. 기타 이러한 사례는 대단히 많았고요. 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무주지라고 말했던 거. 무주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본은 1905년이니까 이게 그 이전의 상황, 독도의 상황, 그거는 무주지니까 일본 것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용도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고유용도라는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독도는 일본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니다. 이 논리로 독도를 편입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토리로 타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한국은 항의해야 되거든요. 네,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알게 되면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항의를 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본인들이 1906년 3월에 울른도로 왔습니다. 시마네현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시마네현의 공무원들이 울른도에 와서 울른도 군수, 당시는 우르토라고 했거든요. 우르토 군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이는 량고도는 일본 다케시마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러 왔어요. 독도를 편입시킨 지 1년 이상 후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 안에 여기에요. 새로운 땅이 생기면 금방 보러 가죠. 그런데 1년간 안 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가서 한국인들이 나타나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1905년 11월 17일 뭐가 일어났죠? 1905년 11월 17일 역사적으로 굉장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울산누기 이야기죠. 그래서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마네현의 공무원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 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로소 독도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울른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르토 군수가 중앙위에 보낸 내용이거든요. 우르토 군수가 거기 우르토 군수 신문택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네, 우르토 군수 신문택이 보고서를 썼는데 봉금 우리 군 여기요 소속 독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소속 독도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6년에 그 문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일본의 관인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독도가 또 독도를 말하면서 지금 일본 현지가 되었다라고 시찰자 와서 말한다. 그 억울하다라는 것을 한국 의정부에 보고를 해요. 한국 의정부의 잠정태신, 여기요. 잠정태신이라는 사람이, 잠정태신이 누구냐? 현재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태신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령 제3호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죠. 여기에 썼어요. 여기에. 보고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독도가, 중앙에서로 독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독도가 일본 현지가 되었다라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다. 이게 항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하여서 보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시작이었고,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세계에 이것이 또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중앙정부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러한 공문서는요, 사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고종이기 때문에 고종도 이러한 내용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네, 예. 아까 것이 1906년이에요. 이게 1907년의 고종의 문서입니다. 1907년 그 헤이그 득사 사건이 있었죠. 헤이그 평화회의에 이증 요르사 등을 그 득사 미르사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미르사 그 득사의 문장 속에서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난독했잖아요. 그중 한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께서는 독립채권을 이르모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타극에 양요한 적이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단시 독립채권, 독립국가로서의 권리, 이러한 내용에는 연도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같은 조그만 것도 이르모도 타극에 양요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사실 이게 독도까지 포함한 한국의 연도, 단시 고종의 걱정은 일본이 독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니까 포괄적인 말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시 그 일본에 대한 항의이자 또 세계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서는요, 일본 쪽에도 세계에도 항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자, 일제는 가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수용합니다. 그게 일본의 법적 상태가 됩니다. 이 가이로 선언, 그리고 가이로 선언이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한 일본의 법적인 내용은 그 포츠담 선언 자체가 무조건 항복 문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자, 가이로 선언의 내용,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관복이 됐으니까 기쁘다,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부분을 소홀하게 한다면 일본은 그것으로 다시 거짓말하면서 그런 게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나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이로 선언 안에 한국특별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3극은 한국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하고 독립시키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로 선언의 말들은 실현되어야 한다. 자, 일제는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무조건 항복했고요. 9월 2일에 일제는 포츠담 선언이 반영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45년 이후에 일본의 법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에 관점이 있지만 제가 오늘 또 뉴라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가이로 선언의 한국 특별 조항 첫 번째 부분입니다. 3극은 이 3극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입니다. 루즈벨트, 처칠, 찬제스의 연합국 대표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노예 상태다.
일본의 노예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도 마지막은 수용한 탄시의 국제법입니다. 탄시라기보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본이 한국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다른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노예 상태, 이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저도 뭐 한국인이지만 이거 들으면요, 약간 우리 그때 노예였나? 조금 미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가 뉴라이트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도 일본인하고 똑같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탄시 미국하고 영국은 일제강점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이 진정한 일본인이 됐는가라는 것을 쭉 관찰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결론 뭐냐? 일본인의 노예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국조법을 조선에 실행하지도 않았다. 조선인이면서 외현적으로는 일본 국적으로 줬다. 조선 국적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다. 완전히 폐지하여서 일본 국적을 진짜 줬을 경우 문제가 된대요. 뭐냐? 나 일본인이라는 거 싫다라고 해서 일본인을 그만두겠다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 미국 사람이 되겠다라든가 중국 사람이 되겠다라든가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조선 국적 호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존시키면서 일본 국적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상한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 국민이 아니었어요.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요새 일본 국민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 국민이라기보다 일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그래서 제가 조금 썼지만 미국 흑인들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노예였잖아요. 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선거권이나 자치권이나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선거권이죠. 네, 조선에서 조선의회가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의 자치권이라는 거 일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회가 만들어가지고 또 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면 조선의 대표들이 일본 국회로 진출을 하죠. 이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명, 20명 이러한 세력이 일본 국회로 진출하면 더 큰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선거권, 한반도 안에서의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기본이 선거권, 비선거권입니다. 이것을 부정한 거죠. 그리고 1920년대까지는요 태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형, 조선시대는 있었죠. 네,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일본 헌법에서 있었을 때가 없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진짜 만든다면 그런 거 다 없애야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보다 훨씬 끔찍한 일본의 헌법의 대현만 말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그 범죄를 일으키면 대형 30대 이상 이런 거였어요. 이상이니까 100대 때려도 돼. 네. 그럼 죽어도 되는 거야. 사실 현재의 한국의 헌법도 일본의 헌법도 세계의 기본적인 선진국의 헌법은요, 무슨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다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문제가 되죠. 2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너 나쁜 놈이니까 또 1년 살아라. 또 그 다음에 또 그 2, 3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할 수가 있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헌법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이거는 뭐가 변동이냐?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들도 말합니다. 조선인들은 그 2등 국민이다. 그러니까 조선 호적을 가지면서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말할 때만 이 사람들은 일본 국적자다. 그런 식으로 그냥 보장한 것뿐이에요.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일본 국민에 대한 그 권리를 다 줬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 자, 독도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연도로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합국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울른도 아래 다케라고 있죠. 다케시마, 아직은 연합국은 초기에는 독도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케, 시마는 섬이니까 그냥 다케라는 섬이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한국 해역에 독도를 기재하여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놈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 누구냐? 미국의 정치고문 위리엄 J. 시보르트라고 하여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 대사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대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자, 이 사람을 로비하면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한 당시의 일본 정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때 일본의 수상 그 요시다 시게루이거든요. 이쪽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대표였던 달레스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굉장한 로비를 합니다. 이 위리엄 J. 시보르트의 부인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로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의 목적은 되도록 많은 땅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독도였죠. 그래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 계속 이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위리엄 J. 시보르트는 독도는 일본 영토다. 네, 미 금성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여서 독도의 레이더 기지, 기상 관측 기지 이런 것을 건축한다면 미국의 국익하고 일치가 된다. 사실 이 말을 일본이 말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준다면 독도에 미국을 위해서 기상 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주겠다. 자, 이때도 일본은 독도를 기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가 시작된 상황에서 독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까지도 본다. 막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미 금성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독도 일본 영토로 할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연합국의 합의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비밀 문서, 그때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비밀 문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비밀 문서로 공개됐으니까요. 25년, 3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은 공개합니다. 우리 같은 독도 학자는 이런 거 미국의 그 아카이브에 가서 많이 발굴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지금은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럴 경우. 미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 알면서도 그 전략적으로 독도를 그 일본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때는 특히 또 6.25가 시작되잖아요. 6.25가 시작돼 가지고 한때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산만 남겨놓고. 그때 미국이 정말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도망치는 일본 안에의 찬스로 다 마련해 줬고요. 혹시나 북한이 다 한반도를 점령할 때는 독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당시. 왜? 이러한 기지의 개념으로 미국도 보니까 독도가 북한의 기지가 되면 이것도 중국의 기지가 되는 것이고 소련의 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독도는 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4년부터 정확하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공문서에 쓰기 시작합니다. 조금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러한 당시 미국에 반대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그 사람들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을 통해서 독도를 여전히 한국 영토로 거기 일본 영토에서 분리시키고 한국 영토로 만들었고요. 아래쪽에 도쿄 이남의 섬은 이곳을 일본에 돌려주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다시 합의를 해요. 자, 이것이 재정적인 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이 수용하면 독도가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결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이것을 일본에 보여줬습니다. 받아들이겠냐고. 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여러 가지 이야기, 위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곳을 수용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일본이 말한 것은 오키나와가 없다라든가. 당시 오키나와 일본 거 아니었습니다. 72년까지는 미국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이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오키나와가 얻는 거 정말 아쉽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당시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손을 일본을 둘러싸여 있는 손을 제거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미국은 일본은 말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된다.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영토였는데 45년까지는 아주 조그만 옛날의 영토 우리 속에 갇혀져 버렸다. 그래서 슬픔을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었는데 당시 북한 문제가 있고 6.25가
났기 때문에 빨리 자유주의 진영의 일본을 복귀시키고 싶었던 미국하고 영국은 부당한 요구가 없다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약도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문장만으로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문장으로 그냥 썼다. 문장으로 쓸 때는 그러나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한국 연도를 쓸 때 문장만으로 쓸 경우는 조그만 섬에 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섬은 한국에 3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쓴다는 게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섬의 이름만 쓰는 단축형이라는 형식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 연도 조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수행하여 제주도, 검도 및 을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총의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이 한국 연도 조항을 보면서 독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도는 일본 연도로 그대로 남았다. 이게 일본이 마지막만 보고 하는 이야기고 앞에 부분, 앞에 연결되는 부분을 다 생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에 부분을 또 모르니까요. 보통 분들은 우리는 용의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 제주도에 마라도도 있지만 마라도도 없어요. 그럼 마라도는 일본 곳일까요? 아니죠. 여기는 울른도가 있습니다. 울른도에 속하는 섬이 독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뜻에서 울른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일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2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하여서 독립했습니다. 그때 마이니치 신문이 이러한 일본 영역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하고 협의하면서 만든 약도인데요. 그거 보면 다케시마라고 직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연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증거로 이러한 일본 영역도를 내놨습니다. 일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독도가 한국 연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마이니신문에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국장이 되어서 서울에 오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때 마이니신문이 독도를 한국 연도로 썼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본 정부가 알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거 작성한 사람을 알려달라. 제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인터뷰하고 싶다.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도 증거로 내놓았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미국의 입장, 왔다 갔다 한 미국이 그래도 현재 입장이에요. 54년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시료 지배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리앙크락스, 독도, 다케시마, 독도 다 독도의 그 여러 가지 이름인데 시정권은 사우스코리아가 갖고 있고 연도권도 사우스코리아가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지명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지명위원회입니다. 마지막에 구글 맵
거기에 들어가면 독도가 한국 영토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그래도 현재 우리의 스페링 이 부분이 T가 아니라 D잖아요. DOK, DO. TOK, DO는 1980년대 정도까지 한국에서 썼던 내용.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DOK, DO라는 소문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짜 독도가 그쪽이 먼저 이름이 생긴 DOK, DO예요. 여기 우리가 한산 말하는 독도는 두 번째 생긴 독도예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훨씬 작은 섬이에요. 전라남도 고흥군 앞바다에 있습니다. 사실 독도라는 이름은 그 도르섬이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 되어서 그 다음 독도가 됐습니다. 1882년 무인도였던 독도에 전라도 분들이 120명 정도 이주를 합니다. 그분들이 독도를 보고 도르섬이라고 부르고 독섬이 되었어요. 그것이 또 독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일본 군인들이 왔을 때 그 독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울릉도까지 가버렸어요. 왜? 역사적으로 울릉도하고 전라남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그 이유는 아주 훌륭한 배가 전라남도 쪽에는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순신입니다.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섬이 많은 그 전라남도 쪽에서는 배를 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 강원도나 경산도에는 배를 타는 습관 자체가 없었고 섬이 없으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체포 당했어요. 해금 정책이라고 그때 강했습니다. 그쪽은요. 그러니까 안 갔더니 오히려 그 울릉도 분들이 왔다 갔다 역사적으로 하고 살아버렸어요. 그러한 연유로 독도가 이름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도의 원래 이름은 독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르섬이라고 하면 너무 원시적이니까. 독섬.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독도의 이름은 독섬이다. 그런 운동하세요. 독도는 너무 진화한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앞부분 1905년에 로이드 전쟁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현재 독도에 대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자위대의 트위터인데요. 독도를 항상 이게 일본 영토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자, 이거 뭐냐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온다. 자위대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나타난다면 일본의 항공 자위대, 그러니까 공군 비행기를 독도 상공에 보내겠다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항상 그때 사격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한국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독도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위대 안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위대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가야죠. 이게 일본이 원하는 바가 됩니다.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서로 전투를 하기 시작했다. 사격을 했다. 서로가. 혹은 한국만이라도 그쪽으로 쏴버렸다.
그러면 분쟁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톡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로 톡도를 제소하여도 금방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하나의 조건은 톡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는 한국 쪽에서 톡도는 분쟁 지역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국방부의 전신전력 교재에 톡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기재가 됐잖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분쟁 지역이라는 뜻은 연도에 있어서는 국제법으로 말하면 그 뜻은 톡도는 일본 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보통 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하고 국제법의 연도에 관련된 분쟁이라는 뜻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국방부 같은데 그리고 외교부 같은데 톡도를 분쟁 지역으로 쓸 리가 없었습니다. 왜 썼을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과정이라든가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한 교재를 만들 때는 민간의 톡도 연구자가 다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문가들의 체크가 없어서 보통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렇게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신원식 장관이 되기 이전에 톡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신원식 장관이 지금 장관이 아니게 됐지만 전력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못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한 거 아니냐고. 앞에서 마지막에 갑자기 톡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쓰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2만 부천도를 다 회수하여서 폐기하여서 문제는 일단락됐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사실 수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분들은 톡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해경이라든가요 이런 데서 톡도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톡도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말을 쓰면 이것은 일본 논리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라는 것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네.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런 것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본은 톡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톡도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위대의 방위백서에 톡도가 정확하게 일본 연도로 되어 있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미국하고 일본은
톡토에 대해서 하나의 주장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톡토를 공동 관리하여서 공동 기지로 만들자. 왜냐하면 동해에서의 중국하고 러시아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톡토는 동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연합군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기지로 쓸 수가 있는 데가 톡토 이외에는 없다. 동해는요. 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해도 톡토를 공동 관리하자. 톡토에 일본이나 미국의 근함이나 순시종이나 그런 것을 전박시켜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쉬거나 혹은 식량이나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는 그러한 기지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동해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한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를 강하게 만들어서 또 북중로 쪽에 도발이 더 심하다라는 상황이 올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미국이 계속 이것은 뭐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 삼각 동맹을 맺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한일 군사 동맹만 맺으면 되는데 그 경우는 톡토라는 연도 문제가 있으면 군사 동맹은 기본적으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세계 산식입니다. 연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죠. 자, 해결을 한다니까 일본이 톡토를 한국 연도로 인정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톡토를 일본 연도로 하기 위한 작전을 뉴라이트계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톡토 치우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아까 이야기한 그 한국군의 전신전력 교재에서의 내용,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뉴라이트의 사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현재까지 치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다 일본은 좋은 나라다. 일본은 과거에 잘못이 별로 없었다. 위안부도 매춘부였다. 네, 일본이 이야기하는 대로다. 간제징용 그거는 당시 일본인이었으니까 징용하는 것은 뭐 일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문제도 없다. 또 보상은 다 1965년에 끝나고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네. 그게 옳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잡고 미래로 나갑시다. 미래 지향적이라는 일본 말은 과거를 묻지 말자 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일본 극우 세력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한국의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먼저 신자유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공통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은 발전했고 한국은 행복해졌다. 네. 발전하기까지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지만 행복해졌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진일파로 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쌀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컨트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 뉴라이트계 학자분들은 그것은 컨트롤이 아니라 수출이었다. 그러니까 수출 대금으로 받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벌었다. 이거는 경제적인 그 뭐라 할까 주고받고 하는 이거 경제 행위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럴듯한 또 자료가 있어. 그때 그 쌀을 수출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로 이쪽에서의 이익분이 좀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록이 없지 않아 있어. 네. 이런 것을 내세우니까 잘 모르는 우리는 진짜 수출이었네 이렇게 금방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깊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것은 그때 곤줄이었다. 한국인들의 피해는 컸다. 먹을 수 없고 아사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있다. 그런 증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증언이 아니라 뉴라이트 학자들은 숫자, 그래프 이런 거 내세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한국에 컨트롤한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컨트롤의 선봉에 섰을까요?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저번에 제가 익산으로 갔는데 익산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저에게 역사적인 부분에서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인데 10,000명 정도가 당신의 일이라고 불렸던 익산에 있었던 일본인들이었고 10,000명 정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한 사업은 일본의 한국의 쌀을 그냥 내보내는 일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한국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는 통거래가 없어요. 그냥 받아가는 거야. 그 다음 일본 쪽에 보낼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본인들도 이익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무역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싸게 팔지만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쪽에서 일본인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 다 빼요. 이게 뉴라이트의 수법이구나.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면 그런 거 모를 리가 있어요? 혹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요새 제가 조금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아까 갔던 아까 조금 보셨잖아요. 그 한국은 노예 상태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국적을 정확하게는 주지 않았다. 조선의 호적법을 남기면서 했다라는 부분에서 완전한 일본 국적으로 갖는 일본 국적법에 입각한 그러한 일본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온토리 학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조금 연구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박사 논문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동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조금 대응 가능해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뉴라이트 분들 덕분에 제 연구도 깊어지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본의 뉴라이트에 대한 일본의 지원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일본의 뉴라이트계 인사를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뉴라이트 중에서는 원래 좌파였던 학자들이 많다. 그들이 전향했다. 그들을 지원하면 오히려 한국의 좌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 쉽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일본 극우 쪽에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의 교재는 됐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은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 일본에 있는 그 연구자 친구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이사장이고 이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대북한, 대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극우 인사 중에 극우 인사로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여성 75세 정도 같아요. 원래 이 사람도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였는데 전향된 사람입니다. 이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여성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중국에도 특별한 유대를 표명하는 한국의 현 체제에 이를 수 있네요. 현 체제는 노무현, 앞으로는 그 문재인도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세력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보수파, 즉 노무현 정권의 노선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병화 통일이라고 같은 전략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을 지원해도요. 이 사람이에요. 사쿠라이 요시코. 네. 자, 또 사쿠라이 요시코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 아까 봤네요. 예. 한나라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자유주의 연대,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낙로 했지만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계열 학생운동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전향한 그룹이고 한나라당에도 불만을 품고 노무현과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좌파 동료이기 때문에 노무현 측 전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후르타라는 사람이요. 확실히 뉴라이트가 유력한 세력으로 선장하는 것은 희망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요.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그러나 2002년이기 때문에 18년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라이트계 인사가 한국에서 선장했습니다. 그 폐후에 일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그 차료인 것입니다. 일본은 그냥 대놓고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사사카와 재단은 1990년대에 연세대 100억을 기부한 극우 재단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기부한다라는 것을 일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기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러한 재단은요, 돈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이유는 사사카와 재단의 돈의 뿌리는 모터보트 견주이기 때문입니다. 견마 같은 거예요. 견마 같은 거. 경종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네, 모터보트 견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사카와 재단에 모체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터보트 견주를 하기 시작한 동기, 이유 자체가 일본의 우파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극우파는 2차 세계대전에서 다 망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원하여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극우를 욕하는 사람들, 일본 극우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하여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게 사사카와 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고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거의 민주당 인사들이, 미국의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하고 비교하여서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을 그냥 주니까. 돈은 무진장하게 있어요. 매일같이 도박 같은 사업으로 돈이 생기니까. 이거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보통 학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그 과제를 한다. 그러면 1억이나 15억 그러죠. 그래서 진일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 미국 민주당도 문제가 좀 커요. 공화당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에 돈 필요 없다. 트럼프가 그 대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베 신조가 트럼프 피위를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잘못하면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인 포복을 엄청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아베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일본 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헬리스가 좋대, 일본은. 한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사사카와 재단 같은 데는 이런 데하고 연계하면서 돈을 무진장하게 씁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의 이야기고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는 단체 중 큰 단체로서 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내세워서 일본 쪽에서는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한일 군사동맹이죠. 그때 김태효가 역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소미아 정보교환협정이죠. 그리고 악사라는 것은 군사무르자 교환협정. 이 두 가지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이게 세계 산식이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비밀리에 당시 김태효가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론의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때 그 사람 사임하면서 지소미아 악사 맺는 것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이명박 정권 쪽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네, 선생님은 이거 맺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각계 인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생각돼요. 네, 제가 이거 맺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서명하기 2시간 정도 전에 보류가 됐죠. 김태효는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그 김태효 씨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오랫동안 사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요새 급반부 쪽에서 악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악사라고 해도 몰라요. 그러나 지소미아하고 함께 하나가 되면 군사동맹이라는 거,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악사라고 하면 군사무리자 교환협정 그런 건가?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설명, 그러니까 이것이 군사동맹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완성됩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게 추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측면 작업으로 톡토 치우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톡토를 간탈하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당시 아시잖아요. 일본 순시존이 톡토 12해리 용해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네. 그러한 통보를 노무현 정권에 해왔습니다. 그때 관방 장관은 아베 신조였습니다. 총리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 아들이 요새 일본에서 트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총리가 될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그 고이즈미 정권 때의 관방 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의 제안으로, 그러니까 12해리에 들어가자. 톡토는 일본 영토잖아. 이곳으로 일본 순시손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톡토 12해리 용해, 거기에 16쪽의 경비정을 동원시켰습니다. 일본 순시손이 오키섬에서 두쪽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톡토 해역에 들어오려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혹시나 톡토 12해리에 일본 순시손이 들어온다면 한국 경비정이 양쪽에서 접근하여서 일본 폐해를 부숴라. 또 들어온다면 발포도 허용한다. 사실 그때 전쟁할 기세였던 거예요. 일본 쪽에서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오키섬에 정박하고 있었던 일본 순시손은 용해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여서 돌아갑니다. 일본으로. 그때 한번 전쟁했어요. 톡토를. 그 이후 일본은 톡토 12해리에
12해리, 13해리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그남이 아니라 일본 순시손이 13해리까지는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3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왔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해견청에서는 12해리를 매일 순회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죠. 요새 뉴스가 나오잖아요. 12해리보다 안쪽으로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도도 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군함이 들어오면요, 이게 어떤 행위냐, 용해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용해로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항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에요. 이런 게 모든 것이 국제법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본 국방장관이 도쿄도에서의 수호훈련 같은 거 그만해라 라고 일본 국회에서 말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쪽에 방위 국방장관 같은 급 혹은 그 이상의 급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인정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 싸움이라는 게 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아까 그러니까 도쿄도가 일본 쪽에서 이게 우리 것이다 라고 1905년에 만들었을 때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도쿄도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사해야 되는데 이거 항의할 것이다 라든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일본이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한국 기자들한테 말해서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그러나 외교 당국자는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르면 외교 당국자의 자격이 없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게 반일 전적주의라는 게 일본에서 이영훈 씨가 또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40만 부 발렸대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11만 부. 일본인들이 많이 사봤어요. 왜냐하면 반일 전적주의라고 해서 결국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국 쪽의 주장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한국인 중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이 당당하게 이런 책을 냈구나라고 해서 신기해서 다 읽어요.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는 출판사가 문해춘추예요. 유명하죠. 문해춘추. 문해춘추는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반한국이에요. 문해춘추는 특히 위안부 문제,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본 학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책은 모두 문해춘추에서 냅니다. 또 문해춘추는 일본에서는 아주 큰 출판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이런 거 낼 때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있죠. 일제강점기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산대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당시도 지금도 노예산대
라는 것은 그 불법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은 사도관산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그남도 때도 그렇고 일본은 어떤 합의된 문서를 만들 때 절대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orced labor입니다. 이 영어 자체가 노예 노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forced labor라고 하면 즉각 이거는 불법적인 노예 노동, 이거는 ILO의 규정입니다. ILO 세계 노동자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절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일제강점기간 노예다, 노예로 했다, 한국인을. 이거 다 인정했다라고 세계가 아니까 이거는 비껴야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을 속여요. 그래서 사용한 말은 forced to work 이렇게 풀어서 써요. 네. 일을 하는 것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국제적으로 그 위법된 노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이 연결되니까 forced to work but not illegal. 그러나 불법은 아니었다. 그게 일본의 논리거든요. 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 시에는 일본 국적자, 여기서 일본 국적이 중요하게 됩니다. 일본 국적자를 징용, 강제 징용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다. 그러니까 합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자가 중요해요. 거기서 다 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국적자였으니까 그때 합법적으로 징용도 한 것이다. 한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놈들이 인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맥락이 있어요. 그때 외교부도 그거 알으면서 한일 관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모를 거 아니냐. 네.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오케이 사인하자. 이거 문화적인 거잖아. 법적인 거하고 좀 다르다. 그게 한국의 생각이죠.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법적인 내용을 먼저 일관되게 주장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고 그냥 우리 합의하자. 이렇게 가요. 이게 하나의 그 이상한 원질로 조건으로 앞으로 계속 일본이 그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또 일본이 더 이용을 해요. 우리는 너무 더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좀 합의를 하고 사이좋게 가자. 이거는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 통하는 상대하고 해야지. 일본은 안 통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총부의 핵심부에 가면 갈수록 법적으로만 움직여요. 일본은 유리한 법으로만 움직입니다. 또 일본은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는 나라예요. 그것을 알고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일본에 맞춰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이명박 시절에 뉴라이트가 태고 들어갔지만 뉴라이트나 일본 쪽에서는 이명박 정권은 실패였습니다. 왜? 아시죠? 독도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되어서 뉴라이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들어가서 특히 국정교과서에서 건국절 논쟁 그때도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뉴라이트 쪽에 역사관이 국정교과서에 들어가요. 일본은 새로운 보수 정권에 많이 또 침투시켜요. 뉴라이트 즉 사람들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실패를 합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하여서 남북을 하나로 병화 건전시키면서 중국에 붙어가지고 일본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된다. 일본 극우가 문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베 신조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시절은 내내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도저 나와서 어려웠어요. 기타 위안부 문제, 재당 해산이라든가 조개기 문제라든가 다 겹쳐져요.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그래도 성사되었으면 나았는데 그때 하노이 회담에 존 볼턴이 마지막에 무산시키잖아요. 존 볼턴하고 일본 극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존 볼턴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 중에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트럼프 나의 보스였지만 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기타 영국 수상이라든가 독일 수상이라든가 다 비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비판 안 한 사람 아베 신조예요.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존 볼턴의 통장을 보면 일본으로서의 송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네. 그러한 존 볼턴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키시다가 이제 퇴임하니까 사라졌지만 김정은하고 키시다가 만난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북한 쪽에서 만나줘도 되지만 조건이 있다고. 이게 일본에서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키시다가 혹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때에 하노이 회담처럼 T에서 아베처럼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다면 만나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북한이 말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빈산의 일각입니다. 불법이다 라는 거,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처음부터 1905년 울산의교약도 불법이었고, 울산의교약에 고종의 옥새도 일왕의 도장도 없다. 처음부터 불법이다. 그리고 다음은 고종을 퇴위시키는데 1907년에 그때 고종은 퇴위하겠다고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탄시의 법으로는 퇴위라든가 양위 이것은 환제 자체가 순낙을 해야 돼요. 순낙 없이 간제시켜 버렸어요. 이것도 불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제결 시 윤도경이라는 순정효 황후의 작은 아버지가 순정효 황후가 아시죠? 치마복 속에 놓은 옥새를 치마 속에 손을 넣으면서 꺼내서 도장 찍었어요. 그것을 위임장, 순종의 위임장이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에요. 그런데 왜 합법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내부적으로는 진일파들의 행위는요, 일제 간점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반제에 대한 강압, 즉 반역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박정희 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썼습니다. 바로 그 내용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이原문이 천식 문서이고요.原문으로 이 부분은 already null and void입니다. null and void라는原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already가 있거나 말거나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갖다가 45년 이후에 무효가 됐다, 52년 이후에 무효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들이 뉴라이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극의 연합극 대표가 노예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제 간점기는 국제법적으로 무효, 불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일 기본조약 이전에 불법이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